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골인 다락방에 노인이 갇혀 있었습니다. 재개발 끝나면 요양원 보내면 돼.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 약 잘 챙겨줘. 거르지 말고. 치매 판정 받으면 우리가 대신 서류 처리할 수 있어. 그 약은 치료약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노인이 또렷한 눈으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저 약 먹고 나면 정신이 멀어져. 치매인 척 만드는 거다. 2년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혼자 버텨온 82살의 여자였습니다. 과연 2년 동안 다락방에 갇혀있던 순떡 어르신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하늘이 채 밝지도 않은 시각, 정희는 이미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손을 담그고 쌀을 씻는 동안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죠. 이 동네는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골목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얹혀 있고 담장 틈새로는 이름 모를 풀들이 억척스럽게 자라나 있었죠. 정희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28년이 됐습니다. 28배 들어와 56이 됐으니 인생의 절반을 이 낡은 집에서 보낸 셈이었습니다. 밥솥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정희는 반찬통 몇 개를 챙겼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멸치볶음, 깍두기, 그리고 약 봉투 하나. 약 봉투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가 직접 적어 넣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타오면 영수가 따로 봉투에 덜어 날짜를 써뒀습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정희는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치매약이겠거니 짐작했고 그 짐작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은 좁고 가팔랐습니다. 집이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다락방은 3층 위에 따로 달린 공간이었습니다. 원래는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용도였죠. 이불이며 계절 옷이며 쓰지 않는 살림살이들이 쌓여있던 그 공간에 2년 전부터 순덕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계단을 오르면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반찬통을 들고 오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서 계단 하나하나가 부담이었지만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을 안 가져다 드리면 하루 종일 마음이 걸렸으니까요. 다락방 문은 바깥에서만 열리는 구조였습니다. 영수가 2년 전에 손잡이를 바꾼 것이었는데 정희는 그때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치매 환자가 밤중에 혼자 나왔다가 계단에서 다치면 큰일이라고 했고 정희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면 퀴퀴한 냄새가 먼저 나왔습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공간 특유의 눅눅한 냄새였죠. 창문은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환기가 잘 안 되는 작은 창이었습니다. 순덕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벽 쪽으로 밀어넣은 낡은 단층 침대 위에 무릎까지 이불을 덮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희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 날이 더 많았죠. 어머니, 아침 가져왔어요. 정희가 반찬통을 작은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웅얼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지만 정희는 그게 대답이려니 했습니다. 약 봉투를 꺼내 물컵 옆에 놓고 밥 뚜껑을 열어드리는 것까지가 정희의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골목에서 정희를 붙잡고 물어보는 날이 간간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 어머니는 요즘도 다락방에 계세요? 한 번도 밖에서 못 뵌 것 같아서. 정희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치매가 좀 심하셔서요. 밖에 나오시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냥 안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하면서 정희가 미안함을 느꼈느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고 그 2년 동안 정희는 다락방을 하루도 빠짐없이 드나들었으니까요. 매일 밥을 가져다 드리고 약을 챙기고 이불을 갈아드렸습니다. 스스로는 자신이 할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당연함이 너무 오래 쌓여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한 달에 2~3번 집에 왔습니다. 건물 관리 일을 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 무슨 일을 하는지 정희도 잘 몰랐습니다. 영수가 집에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다락방에 한번 올라갔고 5분이 채 안 돼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정희한테 짧게 말했습니다. 약 잘 챙겨줘. 거르지 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알 수 없는 묵직함을 느꼈습니다. 딱히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거운 느낌. 이 집에 오래 살다 보니 생긴 피로감이려니 했습니다. 사람이 28년을 한 집에 살면 그런 무게가 쌓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날도 정희는 학원차를 몰았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내려주고 또 태우는 하루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트고 거칠었지만 그걸 신경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저녁을 해야 하고 다락방에 밥을 올려야 하고 약을 챙겨야 했습니다. 다락방 창문에는 이따금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순덕이 전등을 켜두는 날이 있었죠. 정희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불이 켜져 있구나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 비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때의 정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면서 다락방의 열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래층에서도 느껴질 정도였으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땠을지 정희는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졌고 복잡해지면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었으니까요. 정희는 오래전부터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손을 움직이고 하루를 끝내는 것. 그게 이 집에서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학원차를 몰고 돌아온 정희는 곧장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끓여둔 된장찌개가 있었고 아침에 구워둔 고등어 한 토막이 랩에 쌓여 있었습니다. 깍두기는 직접 담근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시판 반찬을 사다 드리자고 여러 번 말했지만 정희는 그것만큼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라도 입맛은 있는 법이고 정성껏 만든 것과 사다 드린 것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정희가 스스로를 나쁜 며느리가 아니라고 믿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죠. 반찬통에 하나씩 담으면서 정희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이 움직이는 대로였습니다. 28년치 익숙함이 몸에 밴 동작이었죠. 밥을 퍼담고 국물을 옮기고 뚜껑을 닫고 그 반복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정희는 가끔 자신이 로봇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쓸 자리가 없어서였습니다. 된장찌개 통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국물이 가득 담겨 있어도 이 정도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통을 가볍게 흔들어 봤습니다. 출렁이는 소리 안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바닥에 부딪히는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작고 납작한 무언가였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드릴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피곤한 날이었고 무릎이 쑤셨고 빨리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묵직함이 손바닥 안에서 계속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국물을 다른 그릇에 천천히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국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으려는 것처럼 국물이 빠져나가자 통 바닥에 뭔가 납작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비닐로 여러 겹 감싼 작은 덩어리였습니다. 정희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습기를 막으려 한 듯 꼼꼼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그 정성이 오히려 정희를 더 깊이 짓눌렀습니다. 손가락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이걸 했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정희는 비닐을 다 벗겨내는 동안 내내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것이 분명한 불균형하고 비뚤비뚤한 글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밥 말고 약에 손대지 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그 짧은 문장 앞에서 한동안 꼼짝도 못했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 문장을 썼다고? 이걸 비닐에 싸서 된장찌개 통 바닥에 숨겼다고? 정희의 머릿속에서 2년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웅얼거리던 소리들, 초점 없던 눈빛, 대답 없던 날들. 정희는 그 모든 것이 치매 때문이라고 한 번도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그 믿음의 한복판에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종이를 손에 꼭 쥔 채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였습니다. 2년 동안 자신이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락방의 문이, 약 봉투가, 영수의 짧은 말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에 손대지 마라. 그 말은 누군가를 경계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를 향한 간절한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는 꺼낼 수 없으니 정의가 매일 드나드는 반찬통 바닥을 빌려 쪽지를 숨긴 것입니다. 언젠가 정의가 이걸 발견하길 기다리면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며칠이었을까요? 몇 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였을까요? 정희는 그 생각에 이르자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서럽다거나 억울하다거나 하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가슴 한복판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드나들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이 정희의 가슴을 세게 짓눌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반찬통을 챙겼습니다. 이번엔 손이 달랐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동작인데 전혀 다른 무게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도 달랐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잠시 잊었습니다. 다락방 문 앞에 섰을 때 정희는 숨을 한 번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동작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 문을 열면 무언가가 바뀔 것 같다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느낌. 정희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락방 특유의 눅눅한 공기가 정희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름 저녁의 열기가 그대로 갇혀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정희는 반찬통을 든 채 한 발짝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은 늘 그렇듯 어두웠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빛이 전부였고 전등은 꺼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벽 쪽을 향한 채 무릎 위에 이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표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탁자 위에 반찬통을 내려놓으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가져왔어요. 순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희의 눈에 뭔가 걸렸습니다. 순덕의 손이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진 두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린다는 게 새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 손 떨림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떨림이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긴장한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떨림. 정희는 쪽지를 주머니 안에서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정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된장찌개 통에서 이게 나왔어요. 쪽지를 꺼내 순덕의 눈앞에 펼쳤습니다. 순간 순덕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정희는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저녁 바람이 창문을 건드리는 소리만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숨을 참은 채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릎 위에 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순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순덕의 눈이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흐릿하고 멍하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순덕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의 깊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 알아보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6평생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잠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정희 맞지? 정희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발음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말이 뭉개지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분명한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2년 동안 들어온 웅얼거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희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옆 낡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정작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을 들어 약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날짜가 적힌 그 봉투였습니다. 정희가 매일 가져다 드리던 그 약이었습니다. 저 약 먹고 나면 정신이 멀어져. 순덕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정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삭혀온 것들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참아온 사람의 무겁고 깊은 말이었습니다. 그걸로 치매인 척 만드는 거다.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그냥 낡고 더운 공간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이 방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됐습니다. 2년 동안 정희가 드나들던 그 방이 맞는데 지금은 처음 오는 곳처럼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무슨... 영수가 시킨 거야. 순덕이 말을 끊었습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수, 자신의 남편. 한 달에 두세 번 올 때마다
다락방을 잠깐 들여다보고 내려와 약 잘 챙겨줘 하고 말하던 그 영수. 순덕은 정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정희야, 내 어머니, 너 오늘 여기서 들은 거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더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의 눈이 다시 정희를 향했습니다. 그 눈 안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믿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다락방에서 내려오면서 계단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래층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온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이제 정희에게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순덕의 말을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저 약 먹고 나면 정신이 멀어져. 그걸로 치매인 척 만드는 거다. 영수가 시킨 거야. 짧은 문장들이었는데 그것들이 정희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잠이 들려고 하면 다시 깨어났고 눈을 감으면 순덕의 또렷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영수가 가끔 서류를 펼쳐놓고 들여다보던 방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동안 그 방에 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수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굳이 들여다볼 이유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정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영수의 명함들과 볼펜 몇 자루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낡은 통장 몇 개와 영수 이름으로 된 보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맨 위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안내 및 보상 관련 사전 통보. 정희는 그 글자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정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보상금 산정 내역서였습니다. 이 집과 이 집이 자리한 토지에 대한 보상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낡고 오래된 집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확인서. 정희는 소유자 이름 칸을 찾았습니다. 거기에는 한자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임순덕. 정희는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순덕이었습니다. 정희가 28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이 법적으로는 시어머니 순덕의 단독 명의였던 것입니다. 영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순덕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영수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정신만 온전했어도 벌써 도장 찍었을 텐데
재개발 끝나고 나면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치매 판정 받으면 우리가 대신 서류 처리할 수 있어. 그 말들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처럼 지금 이 순간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영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명의로 된 보상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직접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이 멀쩡한 정신으로 서류를 보게 되면 영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약, 치매처럼 보이게 만드는 약, 다락방에 가두고 약을 먹이고 세상과 단절시키면 결국 본인이 원하는 대로 도장을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정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억지로 눌러야 했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남편이 자기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서류가 그 증거였습니다. 약 봉투가 그 증거였습니다. 다락방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또렷한 정신을 혼자 붙들고 버텨온 순덕이 그 증거였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었습니다. 꼼꼼하게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놨습니다. 서랍을 닫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불을 끄고 복도에 서자온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다락방 쪽 계단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 위에 순덕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 정희가 매일 밥을 가져다 드리면서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사람이 정희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막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냥 두었습니다. 슬픔이기도 했고 미안함이기도 했고 이제야 알게 된 것에 대한 뒤늦은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 아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 다락방은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감금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그 사흘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학원 차를 몰고 저녁에 다락방에 반찬을 올렸습니다. 영수에게 전화가 오면 평소처럼 받았고 별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속으로 숨을 고르면서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이었습니다. 정희는 사흘 전부터 약 봉투를 다락방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찬통 아래에 따로 챙겨두는 척하면서 몰래 비워냈습니다.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잘못되면 어떡하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눈을 떠올리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약 먹고 나면 정신이 멀어진다던 그 말이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순덕의 눈빛이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정희가 반찬을 올리러 들어갔을 때 순덕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밥맛이 오늘따라 좋다. 아주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2년 동안 웅얼거리던 소리만 듣다가 또렷한 문장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드세요, 어머니. 그날 밤은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도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으면서 내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낮이었습니다. 현관문이 3개 열렸습니다. 정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낮에 영수가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발소리가 빠르고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고무장갑을 벗으면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왔어요? 영수는 대답 대신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입술이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약. 네. 어머니 약. 왜 줄었어?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수가 약 봉투를 확인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언제 다락방에 올라간 건지, 어떻게 알아챈 건지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희는 최대한 표정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통에 넣다가 좀 흘렸어요. 가루약이라 쓸어 담기가 힘들어서. 흘렸다고? 영수가 한 발짝 가까이 왔습니다. 정희는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고 부엌 싱크대를 등으로 짚었습니다. 당신이 손댔지? 약에.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눈 봐. 지금 눈을 못 마주치잖아. 영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은데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애써 시선을 맞추려 했지만 손이 떨리는 걸 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영수는 정희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발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반쯤 올랐을 때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히 나서지 마. 다락방 안에서였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희가 한 발짝 더 올라서는 순간 다락방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없던 소리였습니다. 영수가 자물쇠를 채운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계단 위에 서서 굳어버렸습니다. 영수가 계단을 내려오며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영수는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깨를 스치며 내려가면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재개발 끝나면 요양원 보내면 돼.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계단 위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락방 문을 바라봤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문이었습니다. 저 안에 순떡이 있었습니다. 약이 끊겨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순떡이. 그 순간 다락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순덕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정희는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정희는 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어. 그 말이 가슴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조금 더 빨리 알아챘더라면, 조금 더 일찍 들여다봤더라면. 하지만 지금 그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문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락방 자물쇠를 어떻게 열 수 없었습니다. 열쇠는 영수가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희는 문 아래 틈새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후에 문 너머에서 아주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살아계시다는 신호였습니다. 정희는 그것만으로도 버텼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저렸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하는 게 뭔지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영수는 정희가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맞서야 한다는 것이 무섭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정희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냥 지나쳐 왔는지, 불편하면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번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방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정희는 순덕을 생각했습니다. 정희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순덕은 이미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가 넘어야 문을 닫는 삶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고 아픈 날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 영수를 혼자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순덕은 맨손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외환위기가 왔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팔아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하고 또 쓰러지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모은 것들이 결국 이 집이었고 이 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다락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채운 자물쇠 안에서. 정희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눌렀습니다. 지금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생각해야 했습니다. 영수가 언제 다시 올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재개발 설명회가 언제인지 서류에서 봤던 날짜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정희의 휴대폰 보조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충전이 돼 있었습니다. 그걸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안쪽에서 오래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보조 배터리와 이어폰을 챙겨 넣었습니다. 준비라고 할 것도 없는 준비였지만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받았습니다. 열쇠 줘요. 밥은 드려야 하잖아요.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영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밥까지 굶기면 문제가 커진다는 건 알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수가 말했습니다. 밥만 드려. 그 이상은 없어. 열쇠는 택배 기사를 통해 집으로 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봉투 안에 열쇠 하나만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걸 손에 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순덕은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반찬통을 내려놓고 순덕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약을 끊은 지 며칠이 지났고 정신은 더 맑아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쭤보는 말에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무서우시더라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순덕이 정희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정희의 손을. 그러다 천천히 자신의 손을 올려 정희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뼈가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국자를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물어봐라. 정희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덕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이름을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먹었는지를 말했습니다. 처음 다락방에 오게 된 날을 말했습니다. 영수가 했던 말들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혼자 삭혀온 것들이 이제야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녹음기를 든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순덕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녹음이 끝났을 때 순덕이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 무섭지? 무서워요. 정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순덕이 작게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나도 무서웠다. 2년 내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순덕이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정희야. 무서워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겁쟁이가 아닌 거야. 정희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녹음 파일을 보조 배터리에 저장하면서 손이 떨렸지만 아까와는 다른 떨림이었습니다. 무너지는 떨림이 아니라 단단해지려는 떨림이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쓸 차례였습니다. 재개발 설명의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동네가 술렁였습니다. 골목마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류를 들고 다녔고 구청 직원들이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는 일찍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집에 대한 보상 이야기였으니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뜨고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휴대폰 녹음 파일이 제대로 저장돼 있는지 어젯밤에만 3번을 확인했습니다. 보조 배터리 충전도 확인했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뒀던 재개발 서류 사본도 챙겨뒀습니다. 며칠 전에 영수 몰래 복사해둔 것이었습니다. 준비는 됐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다 거울을 봤습니다. 퀭한 눈, 핏기 없는 얼굴.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무섭다는 생각이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영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괜히 건드렸다가 순덕이 더 위험해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때 순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서워도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겁쟁이가 아닌 거야. 정희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순덕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앉아서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을 끊은 지 열흘이 지나 있었습니다. 눈빛이 처음 만났던 날보다 훨씬 더 맑았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지? 순덕이 먼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우면 안 해도 된다. 어머니, 억지로 하다 다치면 안 되니까. 정희는 순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순덕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28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할 거예요. 어머니 손 잡고 내려갈 거예요. 순덕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영수는 1시간 전에 집에 왔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를 보고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 설명회 다녀올게. 당신은 어머니나 봐.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수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영수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뭐? 설명해요.
같이 가자고요. 영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설명의 장소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실랑이를 벌일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지 짧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 영수가 나갔습니다. 정희는 바로 다락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순덕에게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장롱 안에 접혀있던 깨끗한 한복 저고리였습니다. 오래됐지만 정갈한 옷이었습니다. 순덕은 정희가 옷을 입혀드리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팔을 들어 올려주고 고개를 숙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순덕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오랫동안 좁은 공간에 있었던 몸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순덕의 팔을 붙들고 한 계단씩 함께 내려왔습니다. 현관을 나서자 바깥 햇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순덕이 잠깐 멈췄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년 만에 보는 하늘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주민들이 가득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앞쪽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앞줄에 앉아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이미 보상금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당장 도장을 받아낼 기세였습니다. 그때 회관문이 열렸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희 옆에 순덕이 있었습니다. 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으니까요. 2년 동안 치매로 다락방에 계신다던 그 어른이 지금 똑바로 서서 걸어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정희는 순덕의 손을 꼭 잡은 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이분 치매 아닙니다. 영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순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약 이름 복용 기간, 다락방에 갇힌 날, 영수가 했던 말들.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회관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순간의 침묵 뒤에 순덕이 앞으로 한 발짝 나섰습니다. 굽은 허리를 최대한 펴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난 안 미쳤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회관은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난 뒤에 침묵이었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서류를 내려놓은 채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주민들은 영수를 바라봤다가 순덕을 바라봤다가 다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영수만이 의자에 반쯤 주저앉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구청 직원 중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순덕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의 팔을 잡은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다락방에서 혼자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쉽게 꺼지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설명회는 중단됐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보상 서류 처리는 전면 보류됐습니다.
영수는 회관을 나서려다 입구에서 두 사람의 사복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정희가 며칠 전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먼저 연락을 넣어뒀고 기관에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해뒀던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임의동행 요청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 건지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건지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덕이 정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잘했다. 딱 두 글자였습니다. 정희는 그 두 글자에 비로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엔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었습니다. 정희는 순덕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노인학대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았습니다. 향정신성 약물을 무단으로 투약한 혐의와 감금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재판은 오래 걸릴 것이었고 정희는 그 과정에서 증인으로 서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순덕명의 그대로 안전하게 처리됐습니다. 구청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후견인 제도를 연결해줬고 순덕의 재산이 외부에서 함부로 처리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순덕은 그 절차를 직접 이해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분명한 의지가 담긴 도장이었습니다. 다락방은 이제 아무도 쓰지 않는 공간이 됐습니다. 정희는 어느 날 혼자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낡은 침대, 작은 창문, 눅눅한 공기. 이 공간에서 순덕이 2년을 버텼다는 것이 다시 보니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경첩이 삐걱거리며 창이 열리자 바깥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오래 갇혀있던 공기가 바람에 밀려나갔습니다. 순덕은 이제 2층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남양이라 하루 종일 햇빛이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정희가 커튼을 밝은 색으로 바꿔 달았고 오래된 장판도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작은 화분도 창가에 하나 올려뒀습니다. 처음에 순덕은 그 방에 들어서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이 보이고 지붕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는 창이었습니다. 이 방이 원래부터 이렇게 밝았나? 순덕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새벽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학원 차를 몰고 아이들을 태우고 내려주는 하루가 계속됐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예전엔 집 앞에서 괜히 걸음이 느려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싫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한 것도 아닌 그런 느낌. 그게 이제는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순덕이 방에서 나와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가 저녁을 차리는 걸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 국을 끓였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집에 오래된 식탁에 두 사람이 그냥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다 차리고 나서 정희가 순덕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순덕이 숟가락을 들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야, 내 어머니, 너 아니었으면 난 진짜 미친 사람으로 죽었을 게야.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 목이 잠겼습니다. 잠시 후 겨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살아계셔줘서 제가 살았어요. 순덕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러다 천천히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전쟁 같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식탁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다락방이 아닌 햇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락방 속에서 2년을 버텨온 순덕 어르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의 울림을 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혹시 가족 중에 외롭게 지내고 계신 어르신이 떠오르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